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우리 한번 시작할 건데요. 자, 단어에 대한 설명은 206쪽에 시작이 되지만 우리 소특에서는 품사를 단어에 먼저 지금 설명으로 편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더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면서 작은 범주를 이렇게 키워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209페이지에 있는 형태소하고 단어 쪽을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품사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209쪽을 먼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209쪽에 단어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일단 형태소의 개념을 볼 거야. 형태소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 즉, 어떻게 되나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야.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면 뜻이 파괴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겠죠? 그 다음에 단어는 그런 뜻을 가진 최소 단위에 하나만 더 조건이 들어가. 뭐? 자립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러나 예외는 있죠. 예외. 예를 들어서 책을 할 때 을 같은 애는 어때요? 책이라고 이렇게 홀로 쓰일 수 있는 단어 뒤에 엎혀서 쓰이는 애잖아. 그런 아이를 이제 조사라고 부를 건데 아직 뭐 모르시면 뒤에 품사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도모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아이는 홀로 못 쓰임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범주에 넣어준다는 게 어찌 보면 예외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형태소하고 단어 나누는 방법, 그리고 형태소를 조금 다른 조건에 입각해서 세분화시켜서 보는 것, 그리고 또 단어도 세분화시켜서 보는 것, 이런 걸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하나 쓸게요. 영수가 책을 본다라는 문장.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단어의 개수를 먼저 단어를 한번 쪼개보자고요. 단어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자립성이 있으면서 뜻을 가진 형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단어가 될까? 노란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영수, 그죠? 요거 가, 책, 을. 요건 어떻게 되죠? 쪼개면 안 되지. 본다. 이렇게 써야 단어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친 거는 단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요거보다 좀 더 잘게 쪼개지는 형태가 될 텐데, 자, 영수, 가, 책, 을. 선생님, 지금 단어를 쪼갠 거랑 왜 형태소가 동일해요? 지금 이 문법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되게 고통을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건에 입각해서는 같이 분류될 수 있었던 게 또 다른 조건일 때는 같은 팀이 다른 팀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남하고 여하고가 섞여 있는데, 그죠? 지금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눠보자. 이렇게 되면 몇 대 몇으로 나뉠 거야. 그치? 몇 명 대 몇 명. 이런 식. 그죠? 뭐 저도 포함해서.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그럼 직업군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난 선생님, 그럼 여러분들은 학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여학생 하는 거. 선생님 아까 우리 편이었다가 왜 지금 다른 편이 되셨어요?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그치? 항상 어떤 조건 하에서 나눠지느냐에 따라 같은 팀이었다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영수가 형태소이기도 하면서 단어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나 요 뒤는 달라지죠. 그죠? 요 뒤는 달라진다는 거. 왜 그러냐면,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형태소로 쪼개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세 개의 형태소로 이렇게 쪼개는 게 옳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위, 아래. 다들 침묵으로. 위죠, 그렇죠? 위죠. 맞아요? 에이, 누가 위래? 그지? 아니지. 지금 위로 쪼개신 분은 왜 그러냐면 아마 어간어미 헷갈리셨을 것 같아. 그지? 그거 잘했어. 일단 어간어미를 이렇게 쪼갰을 때는 보 플러스 니은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보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로 한 이유가 이거라며 그 이유를 지금
어미의 종류를 제가 요참에 설명을 하면서 끝낼게요. 이것도 요번에 단독으로 문제 어미의 종류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미의 종류는요, 일단 자, 요거로 한번 설명을 하면 끝나요. 뭐 이렇게 긴 걸로 해요, 선생님? 짧은 걸로 끝내지. 다 이유가 있어. 한 단어 안에 기왕이면 다 들어간 걸로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이걸로 그냥 끝내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기본형이 뭐냐? 기본형. 마치 동사 원형도 같은 거 있잖아, 영어에도. 그치? 가다지. 그럼 가다, 가고, 가니. 가까지 어간 맞네요. 그죠? 어간 맞네요. 그럼 시역계 더구나. 요거는 뭐야? 어미. 엄청 길지만 전부 어미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어간의 종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데 어미의 종류가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어떻게 쪼개져? 어말 어미와 선 어말 어미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지 그지? 선생님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이게 단어의 끝에 쓰여지는 어미라 어말 어미고요. 이 선은 그 어말 어미의 앞에 쓰이는 선 어말 어미야.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어미의 종류를 나눌 때 제가 잘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할게. 일단 어말어미하고 선어말어미를 나눌 때 맨 마지막 글자 하나를 어말어미로 상정을 해놓습니다. 확정 말고 일단 한번 임시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마지막 글자 하나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종류랑 연결시키면서 제가 이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어말어미는 크게 또 세 개로 쪼개지거든요. 어떻게 세 개로? 말 그대로 문장이 맞췄어. 종결의 어말어미.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연결의 어말어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장 파트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전성의 어미.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결의 어말, 연결, 전성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되면 알 수 있어.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문장이 끝날 때고요. 이건 이렇게 문장이 뒤에 또 이어지는 거. 그럼 전성은 뭘까? 이게요, 요 단어에 입각해서 보시면 성질을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는다. 근데 먹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잠시 잠깐 동안 먹다가 그죠?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사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전성어미라 하지. 물론 요번 연도 수능에 이 전성어미와 그죠? 그 파생 접사구별하는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 문법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심화 파트를 지금 다음번에 설명할 때 부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출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문장이 끝나는 거면 종결, 연결 이렇게 더 이어지면 연결, 전성은 종결도 연결도 아니면 일단 전성. 이렇게 해두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 같아요.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는 이거는 굳이 막 종류를 안 나누는 경우들이 많은데 편의상 한번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나눠볼게요. 높임, 시제, 추측, 회상. 자, 여기서 추측과 회상은 어찌 보면 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높임 선어말어미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현대 문법에서는 시밖에 없잖아요. 시. 그 다음에 추측과 관련된 거는 개. 회상과 관련된 거는 더예요. 그러면 시제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시제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이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관장하는 시제가 될 거라는 거야. 괜찮겠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순서가 안 바뀔 거니까. 괜찮아? 그럼 여기서 찾아볼게. 지금 이거 뭐야? 선어말어미 중에 그치 높임. 그 다음에 요게 있네. 그쵸? 요건 뭐야? 추측. 개시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더 뭐야? 회상이네.
있었던 나 하나만 어마어마인가? 여기서 문장이 만약에 끝났다 치면 나가 선생님 종결음이에요. 잠시 결정 내리는 걸 잠깐 미뤄두자고요. 예, 이거 먼저 선어머럼이 다 찾은 다음에 이 구는 뭐지? 이렇게 묶어서 어머러머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죠? 왜 갑자기 이걸 설명을 하다가 어미의 정렬을 쪼갰냐면 이 형태소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문법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돼서 그래. 그러므로 지금 이건 훨씬 쉽지. 이거 해주면 이건 너무 쉽네. 그지? 그럼 보가 어간이고 니은다가 어미인데 마지막에 어마어미겠죠. 어마어미 없이 선어머러미만 존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얘를 어마어미로 잡어. 그죠? 어마어미로 잡으면 니은은 뭐니? 시니? 그럼 높임도 아니네. 개 추측이니? 더 회상이니? 아니네. 그럼 이건 시제고 요것만 어마어미. 근데 각각 다 문법적 의미가 있으니까 보도 세고 니은도 세고 다도 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형태소는 결국 3개가 되는 거지. 그죠?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의 개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지금 알아봤어. 여기까지 다 괜찮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문제로 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이들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 지금 살필 거야. 자, 어떤 거냐면요. 지금 먼저 형태소를 2가지 기준으로 나눌 거거든. 그죠? 일단 첫 번째가 자립을 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립. 그지? 그래서 자립을 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자립 형태소라고 부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립을 못하면 의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이건 자립성에 입각해서 형태소를 나눠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은 이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느냐 못 갖느냐로 역시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같은 말인데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똑같은 그룹에 있었다가도 기준이 달라지면 빠이빠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나와 아까 여학생들처럼. 그죠? 이게 성비로 나뉘느냐 아니 성별로 나누느냐 아니면 직업군으로 나누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쉬워요. 의존 형태소가 어간, 어미, 조사, 접사예요. 그럼 자립성에 입각해서 형태소를 나눌 때는 어간, 어미, 조사, 접사를 뺀 나머지는 전부 자립 형태소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간, 어미, 조사, 접사는 의존 형태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립 형태소.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가장 편안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지금 접사가 잘 이러는데요. 접사는 이 형태소를 한 이후에 우리가 단어 파트 좀 세분화시킬 때 얘는 바로 규명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엔 다른 기준.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입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자립이랑 얘랑 비슷하고 얘랑 좀 비슷해. 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형식 또는 문법 이 형태소는요. 위에 있는 의존 형태소 중에 어간을 제외하고 그대로 내려요. 어미조사 접사. 이렇게 가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실제 형태소는 뭐겠어? 어간이 여기 들어가고 어찌 보면 어간에 자립 형태소가 합쳐진 형태겠지. 괜찮겠어요? 자,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올 때 모 학교 선생님이 막 풀이를 해주셨는데 애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좀 틀렸어요. 틀렸다기보다는 이것도 뭐 그 문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실체를 잘 못 만나봐서 늘 그 유령과 같이 여기고 있는 학교 문법, 그쵸? 그 학교 문법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 새라는 애가 자립성의 유무와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입각해서는 각각 무슨 형태소일까? 한번 모의고사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애들끼리 문제 풀고 나자마자 막 헷갈렸었나 봐.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헷갈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새는 자립성의 의미 유무에 입각해서는 자립이니 아니면 의존이니? 뭘까요? 이게 왜 대답을 잘 못하시냐면 새는
어쨌든 옷을 이렇게 꾸며주는 애잖아. 월드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딱 못쓰이게 생겼어요. 그죠? 꾸며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길 가봐. 어간어미 조사 접사에 얘 들어가니? 어간이니? 어미니? 조사니? 접사는 그리고 이렇게 붙여 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경우라면 접사가 될 수 없어. 조사나 접사는 어쨌든 붙여 쓰게 돼 있어.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자립이라는 거야, 놀랍게도. 그죠? 그 다음에 이 뭐 실질이냐 형식이냐는 당연히 뭐 이제 실질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편하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어떤 거냐? 얘네들이 문제를 낼 때 그냥 단독으로 잘 안 내고 같이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각 한 단어에 밑줄을 치고 이건 각각 자립성과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입각해서 각각 무슨 형태소냐? 이렇게 할 때 아예 정리를 해놓으면 편하잖아. 이게 뭐야? 의존이면서 형식인 형태소. 의존이면서 형식인 형태소는 어미, 조사, 접사. 이거 외에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의존인데 실질인 경우 어간 요거밖에 없네. 얘는 자립이니까 어간 하나만 남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립이면서 실질인 경우 이거는 어간, 어미, 조사, 접사를 뺀이죠. 나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립이면서 형식인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 표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차라리 갖고 계시면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의존명사라고 이제 좀 이따 품사할 때 그 명사 중에서 또 하이라이트지. 의존명사. 그 의존명사는 자립성 의미 유무에 입각해서 자립 형태소일까 의존 형태소일까? 의존명사. 자립이죠. 똑똑해. 이게 의존이라는 단어에 혀 넣으면 안 된다. 미끼를 물어보면 안 된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게 의존 명사지. 요 단어를 한번 주목해봐봐. 의존 명사가 의존이라는 그룹이 더 큰 그룹이 아니라 명사라는 그룹이 더 큰 그룹이야. 더 큰 범주야. 명사인데 의존성을 갖고 있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분류할 때 명사는 여기 그룹에 있지. 그리고 실질적 의미 유무에 입각해서 여기 그룹에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의존 명사라고 하더라도 걔는 뭐? 자립이면서 실질이야. 이해되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태소를 나누는 방법들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보면 형태소 1번이 형태소의 개념이 나왔고요. 2번에서는 이제 형태소의 종류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단어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단어. 이거 지워도 돼. 나중에 예, 또 확인을 한번 해봐. 그리고 지금 며칠 뭐 수능이 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이거는 계속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들어서 익숙하게 하세요. 의식적으로 막 외워야지 이거보다는 반복해서 듣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단어를 한번 해볼 거야. 그 단어, 여기 209쪽 하단에 단어의 개념, 이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립성을 갖고 있으면서 뜻을 가진 아이. 그치? 자, 그럼 21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요번에 단어는, 예, 단어의 분류 쪽을 먼저 잠깐 볼게요. 일단 단어는 크게 단일어랑 복합어. 이렇게 나뉘어지잖아. 아시죠? 단일어는 말 그대로 하나의 어근. 어근? 낯선데요? 네, 잠시만요. 제가 설명할 거고요. 일단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걸 단일어라 해. 그럼 복합어는? 복합어는 두 개로 쪼개질 건데 일단 합성어. 그 다음에 파생어라고 불리는 애야. 자, 합성어는 어근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 그지? 그 다음에 파생어는 어근과 어근이 아니라 어근과 접사라는 애가 합쳐질 거거든요. 근데 그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접사가 앞에 오면 그 아이를 이제 접두사라고 하는 거. 아까
옛날에 배웠다잉. 그지? 그게 뭐였어?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 기억나요? 그 아이가 접사고요. 이제 그 아이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접두사도 되고 접미사도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접두사 플러스 어근인 경우가 있고, 어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접사. 그러면 꼬리미자 써서, 그치? 접미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 괜찮겠어요?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크게 단어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어근이라는 애, 접세라는 애, 그게 1번 단어 구성 요소에 나오잖아요. 그죠? 단어 구성 요소의 어근을 보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실제 형태소가 이 부분을 주로 담당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근에. 그 다음 접사는 어근과 결합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개념지어 있거든요. 그죠?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이건 그냥 개념일 뿐. 막상 우리가 실전에 들어갈 때는 헷갈려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 일단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는 것도 헷갈리고요.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와 선생님 저는요 어근하고 어간이 막 헷갈려요.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요 어근하고 어간을 나누는 방법을 할게. 일단 어간은 언제 쓴 거야? 아직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용언을 하지 않아서 그 어간과 어미, 즉 용언의 활용 부분을 다루진 않았어.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어간이라는 것은 말이 활용할 때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 형태소 분류할 때 의존이면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했던 게 그 어간이었던 거잖아. 괜찮아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어근은 이게 그러니까 활용하는 단어, 즉 동사하고 형용사로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더 이걸 이렇게 집합관계로 성립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합관계보다는 약간 이제 예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가시면 된다. 접할 이러면 이게 합성어일까? 아니면 파생어일까? 접이 접두사예요? 아니면 이거 뭘까요? 이게 만약에 접이 접두사라면 파생어일 것이고, 그죠? 칼은 혼자 쓰인다는 거 다 아니까 지금 그죠? 꼬만도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접이 문제야. 접, 그죠? 그래서 접은 접두사일까? 아니면 이 아이는 어근일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주의할 게 혹시 우리가 헷갈리는 그 부분이 어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라는 거야. 그죠? 어간인지 아닌지. 지금 왜 어간 얘기를 하시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접칼은요, 왜 이렇게 군인칼? 맥가이버 칼? 정확히 모르겠네. 이게 접혀지는 칼 뭔지 아세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접다라는 단어로부터 출발을 한 거야. 그럼 접다, 접고, 접니. 접까지가 어간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차별점을 얻어서 대부분의 어간은 어근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대부분의 어간이 어근이다. 이게 사실은 성질이 다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니까 제가 그 관계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야. 괜찮겠어? 그래서 대부분의 어간은 어근이야. 근데 이게 모든 어간이 어근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문제죠. 그럼 이 대부분의 여집합, 그죠? 이과 친구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대부분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요걸 한번 활용시켜봐. 행복하다, 행복하고, 행복하니 다분히로 활용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으로 어간어미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분히 추천했잖아. 그래서 행복하까지 해서 끊어줘.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행복하다 어간인데 이게 어간이면서 어근이질 못하죠. 그럼 어디까지가 어근일까? 얘가 어근이야. 얘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해서 캐낼 수 있는 데까지 캐내가라. 홀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박혀있으면 그 아이를 캐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 그걸 캐냈을 때 그 아이가 어근이 되니까. 혼자 쓰이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행복이 어근이고 행복하까지가 어간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간은 어근이지만 이런 경우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활용을 시켜보고 활용한 단계에서 또 캔에서 혼자 쓰여질 수 있는 애가 있다. 그럼 걔는 어근이 되고 얘는 뭐가 될까? 얘는 뒤에 붙어 있어서 전미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접근해서 설명하는 거 잘 없어요. 그죠? 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들 질문 제가 받아서 요런 식 접근해봤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편하거든요. 괜찮습니까?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어간과 어근의 개념은 요렇게 정리를 하고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아이고 그거 설명하자고 싹 줄어졌네. 요것만 그냥 쓸게요. 지금 합성어하고 파생어를 써놓고 합니다. 합성어는 두 개의 어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쵸? 떡과 국이 각각 따로따로 쓰이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알지.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진 떡국이 합성이 돼서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새말처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단어가 만들어져서. 괜찮겠어요? 괜찮죠? 그러면 접두사와 어근이 합쳐진 그 다음에 어근과 전미사가 합쳐진 얘들을 또 보면서 접사 구별법을 조금 여기서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볼까요? 지금 접두사 플러스 어근의 예로 제가 기왕이면 동일한 거 많이 하죠. 이렇게 개살구.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개. 이렇게 할게요. 이미 제가 이거를 파생어 그룹에 넣었으니까 단일어가 아니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지우개를 혹시 단일어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지? 그럼 한번 보자고. 왜 그런지 볼게. 지금 개살구는 살구라는 게 우리 복숭아 비스코름하게 생긴 그죠? 열매. 그래서 얘를 혼자 캔에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어근이야. 근데 이 개가 멍멍이에요? 멍멍이 살구예요 이게? 아니죠. 멍멍이 살구가 아니라 야생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죠? 접사예요. 접두사. 앞에 쓰였으니까. 그래서 야생의 살구.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애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접사는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생이라는 뜻이 있는 거나 이게 멍멍이라는 뜻이 있는 거나 둘 다 뜻이 있다는 면에서 동일한데 어떻게 그것만 갖고 어근하고 접사를 구분하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현명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야생의라는 의미의 접두사로서의 개는요. 모든 단어와 결합해서 다 야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 예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요? 몇 년 전에 송중기 박보영 주연의 그 개소년 아시잖아요. 개소년 영화 안 보셨나? 한 3, 4년 전에 했는데 개소년? 늑대소년? 아니 그러니까 개소년이지. 그냥 야생에서 돌아다니던데? 그러니까 개소년 아니야 개소년?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야생이라는 의미는 특정한 단어와 결합했을 때만 그렇게 쓰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거의 아류작 개소년 누구와 누구의 주변으로 만약에 찍었다 칩시다. 멍멍이야 진짜. 에? 그러면 그건 뭐가 돼? 합성어겠지. 그럼 이해가 되잖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접근을 할게요. 봐봐봐. 요거는 개라 그랬어. 2단계부터 헷갈려 하시는 분은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를 봐주삼. 자자자. 이게 제가 무조건 단일어라고 가기 전에 혹시 그 안에 어간이 있는지 봐. 라고 얘기했어. 왜? 어간이 곧 어근인 경우와 어간의 일부가 어근인 경우가 있으니까. 오케이? 기억나죠? 자자자. 봅시다. 예. 요거 어려운 부분이야. 지금 집중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 기본형이 지우다로부터 출발했을 거야. 그쵸? 지우다로부터 출발. 그리고 그 뒤에 개가 붙었어. 근데 이게 지우는 멍멍이는 아니잖아. 그죠? 이 개는 도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미사야. 그러니까 지우는 도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구도 이게 멍멍이라면 어떤 단어와 결합해도 그 멍멍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 텐데 이거는 특정한 단어와 결합했을 때만 도구라는 의미를 갖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 예도 들었을걸요? 예. 아니 거기 계산자 좀 갖고 와라. 그럼 계산자요?
그 성조가 뭐예요? 강아지 담아두셨어요, 어디? 난 그 있잖아, 그 망치 뭐 이런 거, 톱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그거 좀 갖고 와봐. 그게 왜 계산기야, 선생님? 도구 상자니까 계산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 네, 안 돼. 이해되시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이건 뭐 문법책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의 구조에서 우리가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과 접수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의 분류에서 이제 단일어 복합어, 그래서 복합어에서 합성어하고 파생어까지 이렇게 살펴본 꼴이 됐네요. 여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어서 그 뒤에 합성어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단어 문제로 많이 나왔고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답이 정말 한 몇 초 안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몰라서 틀린 분들은 좀 슬프죠. 자, 일단 합성어, 파생어 얘기 아니야. 그죠? 합성어 중에서는 이게 통사적인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대요. 근데 통사라는 말은 여러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문학 문제 선택지에도 통사적 구조의 반복으로 우물감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통사가 뭐냐? 이참에 그냥 1타 2피네. 그죠? 혹시 그거 맨날 힘들어했던 친구들은 정리를 하세요. 통사라는 말이 여기 써있듯이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 문장의 구성 방식과 동일해. 우리 어순과 비슷하다는 거지. 그거대로 결합이 됐다는 거지. 단어가 만들어질 때. 괜찮겠니? 그럼 비통사는 뭐야? 우리말 어순스럽지 않게 합쳐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어가 합성될 때 통사적으로 합쳐지는 게 많겠어? 비통사적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게 많겠어? 당연히 통사죠. 그렇죠? 그럼 비통사적으로 이렇게 합성된 비통사적 합성어는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그거를 적어두는 게 좋다. 그지? 그래서 세 가지가 어감 플러스 어감. 이게 어감에 바로 어감이 붙는 경우가 우리는 없어요.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같은 그런 애들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뛰놀다. 이게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의 어감 플러스 어감에 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통사적으로 쓴다면 뛰어놀다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거 빼놓고 뛰놀다 이렇게 됐잖아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간에 명사가 합쳐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로 이제 뭐 덮밥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자, 이것도 보면 덮다 덮고 덮니 어간이잖아. 그리고 밥이라는 명사. 근데 여기에 덮은 밥 이렇게 돼서 원래는 맞는데 이거 연결어미 없이 그냥 덮밥 붙여버렸어. 근데 이건 비통사에 해당이 돼. 그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부사 플러스 명사. 이거는 이제 품사 파트에 가서 부사라는 아이가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아이예요. 꾸며주는 수식어에 해당이 되는데 동사나 형용사를 주로 꾸미거든. 물론 명사를 아주 극히 드물지만 꾸미긴 하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가 꾸밀 때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므로 부사 뒤에 바로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도 비통사 그룹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예로 척척박사. 그렇죠? 척척박사 같은 경우는 쟤는 참 일을 척척 잘해. 이렇게 해서 부사로 쓰이는 애가 박사라는 명사를 합쳐진 거야.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렇게 세 개. 이거는 그냥 기억해두면 완전 개이득 이런 거잖아요. 물론 모평에 지금 나와서 이걸 그냥 홀로 단독으로 문제를 또 낼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파생어의 형성.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계산을 구하고 지우개를 통해서 접두파생어하고 전미파생어를 했는데 그 전미파생어 바로 왼편에 전미사의 기능, 여기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게요. 뭐냐면 접두사는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꽤 많이 품사를 바꿔친다는 얘기죠. 우리 아까 했던 지우개도 마찬가지 아니야? 원래 지우다는 동사인데 그죠? 개가 붙어서 명사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전미사 때문에 품사를 갈아치운 케이스지.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되는 부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어의 표기에서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도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막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풀라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보기나 조건들을 분명히 줄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두면 편한 게 외래어 표기법은 말 그대로 영어, 외국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우리 할머니가 노인 대학에서 그 팝송을 부르셔. 근데 영어를 잘 모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들리는 대로 한글로 막 이렇게 받아 적는 뭐 그런 느낌 같은 걸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한다면 로마자 표기법은 오히려 반대죠. 그죠? 어떤 건데? 우리나라를 여행한 여행객들, 그죠? 그들에게 편리하게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인 거지. 그래서 표지판 같은데 이제 그죠? 오히려 우리말을 이제 로마자, 그죠? 로마자로 표기를 한 거야.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흐름만 잡아두시고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단어하고 형태소 개념들 살펴봤는데요. 잠깐 문제 중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 쪽으로 조금 갔다가 그 다음에 품사로 올라 그래요. 245쪽 한번 열어주실래요? 네, 245쪽. 245쪽을 열면 거기 1번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데 물론 245는 1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 국어대사전, 표준 국어대사전 거기에 있는 걸 좀 카피를 해서 나눠드려봤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여러 개, 뜻이 여러 개니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두 장을 드렸는데 204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의존명사. 지금 보고 계시죠?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돼 있어. 보이셨어요? 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29 접사. 그래서 접사로서 1, 2, 3번 뜻이 있는데 1번은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부터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2번은 조건은 동일하고 3을 1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사람의 뜻도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 또는 사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이제 주어진 245쪽의 문제를 보자고요. 여기서는 29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가 접사로서 쓰이는 형태만 제시를 한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실제 수능에서 의존명사인 이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지금 여기 예를 볼래요? 지금 1번의 예, 그 보기에 있는 예들 보시면 돼요. 이 1의 1, 길이 먹이. 이건 문제가 안 돼. 그 다음 2번도 재떨이 옷걸이. 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재떨이 옷걸이인데 2번에 보면 사람, 사물, 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잖아. 그럼 제가 드린 프린트에 접사 2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젖먹이 있죠. 젖먹이. 젖먹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돼. 괜찮겠어? 아, 그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선생님 호들갑스럽게 이럴 수 있거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젊은이 요거랑 어린이 이건 뭘까요? 여기서 쓰여진 이하고 지금 젖먹이를 놓고 비교를 해볼 거야. 이 젖먹이는 여기서 이가 접사로 쓰여진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이 뒤에 위에 있는 두 개의 이는 제가 지금 프린트에서 나눠드린 그죠? 이 4번 이건 지금 사전 순서 제가 그대로 찾은 거거든요. 이 4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존 명사야. 그럼 무슨 이 차이가 생겨? 요 위에 거는 합성어고요. 요거는 파생어가 되는 거야. 와, 소름이죠. 소름. 그죠? 이게 작년 수특에는 요거를 활용한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번 수특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에서는 이를 그냥 접사로만 분류를 해놨는데 만약에 문제를 여기서 조금 그쵸? 변형을 시켜서 이의 의존명사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걸 주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어려워서 단순히 외운 친구들 이가 붙은 건 다 접사야 이랬던 친구들은 아마 낚일걸요?
그죠? 젊은이랑 어린이는 합성어니까. 선생님, 근데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제가 그냥 고안한 방법인데 뭐 이게 현명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뒤에 사람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젖먹 사람? 안 돼. 오케이? 뭐 길이나 이런 건 뭐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오케이?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할 거. 오케이, 오케이?